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이 아주 작은 금색 핀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작은 금도금 핀처럼 보이지만 이 부품은 일반 핀과 구조가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지급핀 또는 포고핀으로 불리죠. 이 지급핀의 가장 큰 특징은 안쪽에 스프링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손으로 누르면 버튼처럼 아래로 들어갔다가 힘을 빼면 다시 올라옵니다. 단순히 꽂혀 있는 핀이 아니라 눌리는 힘을 이용해서 회로와 회로 사이를 안정적으로 연결해주는 전기 접점 부품입니다. 그래서 지급핀은 작지만 정밀도가 중요한 부품입니다. 반복해서 눌려도 접촉이 유지되어야 하고 전기 저항도 안정적이어야 하며 부식이 생기면 접점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면에 금도금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도금 단자는 겉면에 도금층이 있고 그 표면만 처리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급핀은 안쪽에 스프링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겉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부 스프링이나 움직이는 접점 부품까지 금도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료는 단순한 표면 방리 방식보다 질산 공정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회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금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 안쪽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금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전체 무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지급핀의 총 무게는 222.79g입니다. 그리고 지급핀 하나의 무게를 측정해 보면 약 0.05g 정도로 확인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번 재료는 대략 4,456개 정도의 지급핀이 모인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개수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규모를 보는 기준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총 무게가 겨우 222.79g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재료일까? 전자 스크랩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재료로 이 무게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재료가 어떤 부품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금속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석기로 재료의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분석 결과는 금 함량이 무려 21.5%. 지급핀에서 이 정도 금 수치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이 값은 분석기의 표면 분석값이기 때문에 최종 회수량과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정 전 기준 데이터로 봤을 때 이 재료가 단순한 금색 부품이 아니라 실제로 금 신호가 강하게 잡히는 재료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료는 여러 종류가 뒤섞인 혼합 스크랩이 아닌 모두 같은 형태의 소형 지급핀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자 스크랩은 종류가 섞이면 데이터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부품에서 금이 나왔는지, 어떤 부품이 공정을 방해했는지, 어느 정도의 회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커넥터, 단자, 핀, 기판 조각이 섞여 있으면 최종적으로 금이 나와도 그 금이 정확히 어느 부품에서 나온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정중 문제가 생겨도 어떤 금속이 원인인지 판단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급핀은 모두 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공정 전 분석값과 실제 공정 결과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확실한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금을 추출하는 장면을 보여주기보단 단일 제품 기준으로 소형 지급핀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서 금만큼이 난 눈에 띄는 원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석입니다. 이번 분석에서 주석은 12.7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금 추출 공정에서 주석은 공정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금신호가 높게 나오는 재료라고 해서 무조건 공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금속이 같이 반응하고 어떤 금속이 여과를 방해하고 어떤 금속이 슬러지 형태로 남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지급피는 금 수치가 높게 나온 동시에 주석 비중도 꽤 높게 확인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정은 단순히 금이 많이 나오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주석이라는 변수가 실제 공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용기에 오늘의 재료인 지급핀을 모두 넣어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재료는 내부에 스프링이 들어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겉면만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내부까지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내부 스프링이나 접점 부품까지 금도금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리 공정이 아니라 질산 공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산 공정은 금 자체를 녹이는 공정이라기보다는 금을 잡고 있던 주변 금속들을 먼저 정리해서 금을 분리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지급핀에 질산을 넣고 반응을 시작합니다. 영상에서는 이 장면이 짧게 지나갈 수 있지만 실제 공정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질산이 들어가면 지급핀 표면에서 반응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용액의 색과 반응 속도가 계속 변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초 금속들이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반응 상태를 계속 확인해 줍니다. 반응이 약해졌는데 아직 금속 반응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질산을 추가로 넣어가면서 공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반응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진행되면서 특이한 장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용기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지급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융액 위로 떠오르죠. 지급핀은 내부에 빈 공간과 스프링 구조가 있고 질산 반응 중 발생하는 기포가 표면이나 내부 구조에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부 지급핀들이 부력을 받아 위쪽으로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이번 재료처럼 속이 완전히 꽉 찬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작은 배럴 안에 스프링과 접점 구조가 들어있는 부품은 이런 움직임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응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여과 작업입니다. 금 추출 공정에서 여과는 단순히 융액을 거르는 과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질산 공정 후에는 금이 용액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미세한 조각이나 분말, 얇은 막 형태의 잔여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과 과정에서 놓치는 잔여물이 생기면 그 안에 금 성분이 같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과는 단순히 용액만 빼내는 작업이 아니라 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고체 잔여물을 최대한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과가 완료되면 필터 위에는 질산 공정 후 남은 고체 잔여물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잔여물을 최대한 빠짐없이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과지와 함께 모두 다시 반응 용기로 옮겨 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왕수 공정입니다. 앞서 질산 공정은 금을 녹이는 목적이 아니라 금 주변의 기초 금속을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대로 왕수 공정은 남아있는 금 성분을 용액 속으로 녹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왕수는 질산과 염산이 함께 작용하는 혼합산입니다. 금은 일반적인 산에는 쉽게 녹지 않지만 왕수에서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용액 속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과지와 슬러지,
그리고 남아있는 금속 잔여물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용액이 깔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과지가 점점 풀어지고 그 안에 붙어 있던 미세한 잔여물들이 용액과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과지에 걸린 잔여물을 바로 긁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여과지와 함께 모두 다시 반응 용기로 옮겨 담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과지만 따로 버리거나 잔여물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면 그 안에 남아있던 금 성분도 같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여과지까지 함께 넣고 충분히 반응시켜주는 겁니다. 왕수 공정이 계속 진행될수록 남아있던 금속 성분들이 반응하면서 용액색도 점점 변하고 고형물의 양이나 형태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급하게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반응이 약해졌다고 해서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과지 섬유가 충분히 풀어지고 고체 잔여물에서도 더 이상 눈에 띄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확인해 줍니다. 충분히 반응을 진행한 뒤 이제 다시 한번 여과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진행했던 첫 번째 여과는 질산 공정 후 남아있는 고체 잔여물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고체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여과는 반대로 왕수 속에 녹아 들어간 금 성분이 포함된 용액과 끝까지 녹지 않고 남은 불용성 잔여물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즉, 첫 번째 여과가 금이 들어있을 수 있는 고체를 모으는 작업이었다면 이번 두 번째 여과는 금이 녹아있는 용액을 깨끗하게 분리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과지 위에 남은 고체 잔여물도 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아있는 용액까지 최대한 회수해줘야 합니다. 왕수 용액 안에는 금 성분이 녹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과지 위에 찌꺼기 사이사이에 머금고 있는 용액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잔여물을 여러 번 세척해가며 그 안에 남아있는 용액까지 깨끗하게 분리해줍니다. 이제 이렇게 모아낸 용액을 다시 반응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앞 공정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금이 붙어있던 부품을 분해하고 금 성분을 용액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반대로 용액 안에 들어간 금을 다시 밖으로 꺼내는 과정입니다. 먼저 요소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요소를 넣는 이유는 왕수 반응 이후 용액 안에 남아있는 질산성 산화력을 줄여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왕수는 금을 녹일 수 있을 만큼 강한 산화력을 가진 용액입니다. 그 힘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환원제를 넣으면 반응 방향이 깔끔하게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은 떨어지려고 하는데 용액은 계속 금을 붙잡고 있으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요소를 사용해서 용액의 공격성을 한번 눌러줍니다. 이때 반응이 올라오면 아직 용액 안에 정리되지 않은 질산성 반응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응이 잦아들 때까지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안정화시켜줍니다. 용액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환원제를 넣어줍니다.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금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금이 바로 반짝이는 알갱이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용액색이 어두워지거나 아주 미세한 입자가 안개처럼 퍼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침전물은 그냥 금이 나왔다로 끝낼 게 아닙니다. 금이 환원됐더라도 입자가 너무 가볍고 미세하면 회수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환원제가 들어간 뒤에는 바로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고 용액의 탁도와 침전 상태를 계속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다음 단계로 웅집제를 사용합니다. 웅집제는 이미 환원되어 나온 미세한 입자들을 서로 뭉치게 해서 회수하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하면 환원제는 용액 속 금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이고 웅집제는 그렇게 나온 입자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모아주는 역할입니다. 웅집제를 투입한 후 확인해보면 처음에는 용액 안에 먼지처럼 퍼져 있던 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붙고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입자들이 커지면 바닥으로 가라앉는 속도도 달라지고 위쪽 용액과 아래쪽 침전층의 경계도 점점 뚜렷해집니다. 이렇게 침전이 충분히 잡히면 다시 한번 여과를 진행합니다. 이번 여과에서는 여과지 위에 남는 침전물이 이번 공정에서 실제로 회수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여과 속도보다 입자 손실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환원과 응집을 거쳤다고 해도 입자들이 완전히 큰 덩어리로 뭉쳐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세척하거나 급하게 부으면 미세한 입자들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여과를 진행하면서 침전물 사이에 남아있는 용액도 함께 세척해줍니다. 이 용액 안에는 산 성분이나 다른 금속 이온들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침전물을 그대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세척하면서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척하는 과정에서 약한 물줄기를 이용해 여과지 위에 퍼져 있는 입자들을 한쪽으로 천천히 모아줍니다. 입자들이 여과지 전체에 넓게 퍼져 있으면 나중에 회수할 때 손실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아두면 이후 건조나 회수 과정에서 훨씬 깔끔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한 물줄기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하게 흘려보내면서 입자들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척과 정리를 반복하면서 여과지 위에는 회수 대상 침전물만 최대한 깔끔하게 남겨줍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면 이제 여과지 전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남겨줍니다. 여과지 위를 보면 침전물이 모여있는 부분과 비어있는 부분이 나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입자들이 모여있는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주변에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여과지 부분만 조심스럽게 잘라내줍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건조와 소성 과정을 진행할 때 불필요한 여과지가 많으면 연소되는 양도 많아지고 재가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침전물은 눈에 보이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입자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과지 부분만 조심스럽게 모아준 뒤 보호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여과지 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가볍게 압착해줍니다. 그 뒤 도가니 위에 침전물이 들어있는 여과지를 올려두고 먼저 건조를 진행합니다. 수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열을 강하게 주면 여과지 안쪽의 물기가 갑자기 끓으면서 입자가 튀거나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건조를 통해 수분을 충분히 제거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정리 과정이 이후 회수율과 작업 깔끔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이제 도가니를 용융 단계로 옮겨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의 액체 공정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입니다. 앞에서는 용액 속에서 반응을 보고 여과지 위에 미세한 침전물을 조심스럽게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침전물을 실제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단계이죠. 도가니 안에는 지금 작은 입자들이 모여있는 상태이고 여과지에서 나온 잔여물도 함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한 열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온도를 올려가면 남아있는 수분과 유기물들을 먼저 날려줍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쪽에 남아있던 수분이나 잔여물이 갑자기 튀면서 어렵게 모아둔 그 입자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건조와 예열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더 높은 온도를 가해주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입자 형태로 흩어져 있던 금 성분들이 점점 녹기 시작합니다. 이때 금은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모이려는 성질을 보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퍼져 있던 입자들이 열을 받으면서 서로 합쳐지고 결국 하나의 둥근 덩어리로 뭉쳐집니다. 앞에서 분석기로만 확인했던 금, 질산과 왕수를 거치며 용액 속으로 들어갔던 금, 환원과 응집을 통해 다시 입자로 잡아냈던 금이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속 덩어리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이 이번 공정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도가니 안에선 5가 하나로 뭉쳐진 금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투입했던 지급핀의 총무게는 222.79g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산 공정, 여과, 왕수, 다시 여과, 환원, 웅집, 건조, 옹융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회수된 금의 무게는 2.62g입니다. 원재료 222.79g에서 최종적으로 2.62g의 금이 추출되었으니 추출된 금의 무게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1.18% 정도가 회수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62g이 전부 순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종 분석 결과를 보면 금은 94.9%로 확인됐습니다. 즉 2.62g 안에 들어있는 실제 금 함량을 계산하면 약 2.49g 정도이고 원재료 222.79g을 기준으로 실제 금 함량은 약 1.1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공정 전 분석에서는 금이 21.5%로 나왔고 그 숫자만 보면 원재료 222.79g에서 금이 수십 그램 나올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순금 환산 기준 약 2.49g이었습니다. 이건 공정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닌 오히려 도금 제품 분석에서 분석값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분석기는 표면의 금도금층을 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값은 전체 재료가 전부 금 21.5%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정 전 분석값은 어디까지나 재료의 가능성을 보는 기준 데이터이고 실제 회수량은 공정을 끝까지 진행한 뒤 무게와 성분 분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분 분석 결과를 보면 역시나 주석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 원재료 분석에서 주석이 12.74%로 꽤 높게 나왔었는데 공정을 거친 뒤에도 일부 주석이 최종 금속 안에 따라온 겁니다. 구리나 다른 금속들은 상당히 많이 정리됐지만 주석은 끝까지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영상의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주석은 단순히 공정 중에 방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금속의 풍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이 많이 포함된 재료는 공정 중 슬러지 관리, 여과, 세척, 그리고 최종 정량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은 전자부품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핀 하나는 0.05g 밖에 되지 않지만 수천 개, 수만 개가 모이면 실제 금속 차원이 됩니다. 두 번째, 도금 제품의 분석값은 최종 회수량이 아닙니다. 처음 금이 21.5%로 나왔다고 해서 원재료 전체의 21.5%가 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금층이 강하게 잡힌 표면 분석값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반드시 실제 공정 결과와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주석이 많은 재료는 끝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처음 분석에서 주석이 12.74%로 확인됐고 최종 금속에서도 주석이 4.5% 남았습니다. 주석은 공정과 최종 품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소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금을 뽑아낸 영상이라기보다 단일 제품 기준으로 소형 지급핀의 실제 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한 실험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지급핀이었지만 수천 개가 모이고 공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용융까지 진행하자 다시 자원으로 회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도시광산의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냥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전자 스크랩 속에 실제로 어떤 금속이 들어있는지 직접 분석하고 공정 결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앞으로의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